여러분들은 1950년 6월 25일 언제 전쟁이 터졌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마도 새벽 4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새벽 4시보다 더 이전 새벽 3시 반 북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배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역사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네, 1950년 바로 6월 25일이죠. 북한의 남침에 의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6.25 전쟁 초반부에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렇죠. 이 북한이 탱크를 몰고 말이죠. 미친 듯이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계속 밀고 내려가가지고 이 낙동강까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엄청난 사건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기억 못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한번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역사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측면 속에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광복된 해가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킬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역시 군대죠, 군대. 뭐 육군, 공군, 해군 이런 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해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도 1946년에요. 해군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 임진왜란,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광복되고 나서 이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원일 제독을 중심으로 해서 해군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함이 없어요. 황당하죠. 네, 해군은 있는데 전함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들도 정체성을 느끼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손원일 제도를 중심으로 한 해군들이 결심을 해요. 뭐냐면 자신의 월급의 10%씩을 떼가지고 군함을 사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차출해가지고 모은 돈이 15,000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5,000불. 그 돈을 가지고 정부 측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0%씩 월급도 뗐고요. 그 부인들이 막 삭바느질 해가지고 막 또 돈을 모았고요. 국민들도 국민 성금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15,000불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성 속에서 정부도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45,000불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한 6만 불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배를 사러 갑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 배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딱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택도 없어요. 너무 비싸. 배들이 너무 비싸요. 결국은 움직이고 있는 현역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런 배를 살 수는 없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퇴역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때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이 배를 사러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좀 설레겠어요. 우리 애가 최초로 가는 해군 군함이니까 이름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이름을 정하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배 이름 명명 백두산. 그래서 백두산함이라는 것들을 정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도 그 돈에 살 수 있는 배 원래 이름이 화이트헤드예요. 화이트, 하얀 머리, 백두란 뜻이에요. 소름 돋는 일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배가요, 퇴역해가지고 쓰질 않다 보니까 막 녹슬었고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 노동자들 이제 고용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다시 이거 배 인테리어 이제 꾸미려면 돈이 엄청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배를 사러 갔던 우리 군인들이 직접 녹도 밀고, 하여튼 직접 하면서 그 배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가 없어요. 해군인데 포가 없는 배를 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인수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하와이로 들어와요. 그 하와이에서 드디어 3인치 포를 장착합니다. 여기 한 76m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는 장착했는데 포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괌에 들러요. 괌에 들러서 포탄 100발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가 1950년 4월 9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배가 국민들의 성금, 모금, 해군들의 어떤 월급 차출해가지고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진짜 광복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뭔가 좀 그런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해를 떠나가지고 여수, 목포, 군산, 인천까지 한번 오는데 그 배가 들어올 때마다 막 해군들이며 시민들이며 정말 다 나와가지고 박수.
야, 우리도 드디어 전함을 가졌구나, 군함을 가졌구나. 이제까지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자주 국가 갖고 있는 그런 군대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배는 일단 크니까 그 배 보면서 좀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퍼레이드를 끝내고 다시 내려와서 진해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950년 6월 24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뭐가 벌어져요?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950년 6월 25일 언제 전쟁이 터졌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마도 새벽 4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새벽 4시 북한의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새벽 4시보다 더 이전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 바로 북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배들이 3시 반에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탱크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월 25일 날 인민군을 태운 이 배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동해도 상륙하고 쭉 내려가지고 이 부산에 착륙해가지고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육지에서만 보여지고 있는 모습만 알고 있지만 바로 바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배들이 밀고 내려와서 동해에도 착륙을 하고요. 그 다음이 부산에도 착륙을 하고요. 그러면 밀고 내려오는 탱크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인민군들의 어떤 그 교란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아마 아수라장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24일 날 퍼레이드를 마치고 진해에 들어왔던 이 백두산함이 알 수 없는 배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요. 드디어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백두산함은 실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포탄 몇 개를 갖고 있다고요? 포를 100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0발을 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포가 잘 나가는지 어떻게 조준을 해야 되는지 쐈을 때 느낌은 어떤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100발밖에 없어요. 이걸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요. 어디서 이걸 금방 사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 100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로 만든 포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포탄. 그거를 그냥 뭐 껴놓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습을 한 거죠. 그런 군대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전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두산함이 6월 25일 날 결국 출격을 했습니다. 출격을 하면서 쭉 가고 있었는데 울산 쪽에서 드디어 이 배가 등장합니다. 이 백두산함은요 빨리 이 배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배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헤드라이트면서 너희들 누구냐 멈춰라 국적을 밝혀라 뭐 얘기를 할 건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는 이 백두산함과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빨리 후방에 들어가서 이쪽을 교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리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함에 타고 있는 우리 해군들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결국은 6월 25일 자정경이죠. 전투 개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 배와 싸워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는 포탄 100발이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이 100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 전투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 경험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의 이 배와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 여러분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배가 어떤 배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근접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접해 가면 얼마나 위험한데요. 우리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배의 정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26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근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봤더니 대박! 무려 이 배 안에 6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직감한 거예요. 야, 이거는 일반적인 상선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는 적선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드디어 백두산함에서 포탄이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탄이 맞지를 않아요. 이게 연습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쏘는데도 이게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없었던 이쪽에서도 드디어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명확해진 거예요. 이 배는 무기를 장착한 군함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두 배의 교전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백두산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탄이 100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이 안에 이 배를 격침시키지 않으면 백두산함이 격침될 수밖에 없어요. 무기 없는 군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와,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50발이 이미 소진됐고요. 60발이 소진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배는 격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지금 포탄은 30발, 40발, 20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배가 격침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양쪽의 배가 지금 오고 가는 포탄은 지금 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여기도 마찬가지야. 명중을 잘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서로 깜깜한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불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뭐냐면 그 포탄에 쏠 때 나오는 그 불빛 있잖아. 그거 보고 감각적으로 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먼저 맞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하늘이 좋았어요. 백두산함에 쐈던 이 포가 이 북한의 배를 명중시킵니다. 명중시키면서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이 북한의 배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그 배가 두동강 나는 쩍 갈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나 봐요. 결국 그 배는 바닷속으로 꼬르르륵 들어가게 되었죠. 백두산함이 승리를 거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요, 바로 대한해협전투라고 합니다. 이 대한해협전투의 승리는 어찌 본다면 해군이 가졌던 그 최초의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해협전투에서 승리하면서 7월 1일 날 이 부산 쪽으로 미군이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이 부산이 함락됐더라면 7월 1일 날 안전하게 미군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부산을 지켜냈던 그 교두보 같았던 그 역할을 바로 이 백두산함이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분명히 6.25 전쟁에서 북한의 어떤 남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지, 그 6.25 전쟁과 과정 속에서 이 해군들이 어떤 또 역할을 했는지, 그런 역할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는요, 기억투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억의 볼륨이 곧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이분들의 어떤 그 모습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역시 사망자가 생겼고요, 우리도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포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 한 발도 안 맞고 무슨 영화 찍습니까? 이건 전투인데요, 이건 실전인데요. 많은 사망자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희생 속에서 지켜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산 자들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역사의 그 작은 단위만 기억하면서 덩어리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을 만들어준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역사는 적어도 최소한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런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살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모른다라고 했을 땐 이게 살을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이런 거죠. 최소한의 한국사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발언,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지켜온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누를 끼치는지, 나는 얼마 정도 그 예의를 지금 차리고 있는지에 대한 가늠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역사 정도는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이분들의 어떤 그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억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의 내가 바로 이후의 시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저와 함께 좀 즐거운 최소한의 역사를 한번 배워 봅시다.